여러분들은 이 지식인 미나니 이 과학쿠키 채널의 영상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나요? 아마 대다수는 이 스마트폰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컴퓨터로 보신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는 1973년 모토로라에서 근무하던 마틴 쿠퍼 박사의 연구팀이 개발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 모델이었던 다이나텍 8000X입니다. 이 폰의 무게는 약 850g, 그러니까 거의 1kg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 약 35년이 흐른 뒤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탄생된 아이폰을 시작으로 많은 과학공학 기술의 집약적 발달에 힘입어 현재와 같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될 수 있었죠. 이러한 무선통신의 발달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대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기계에서 어떻게 전화나 문자 그리고 동영상 정보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신할 수 있는 걸까요? 콸콸콸 터진다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런 전자기기를 연결시켜주는 연결다리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나 하이패스 같은 장치들은 대체 어떻게 자신의 정보를 원거리에 전달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 원거리에 있는 정보를 다시 자신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현대정보통신의 놀라운 발전을 일으켜준 아주 고마운 전자기파 라디오 웨이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웨이브, 통칭 라디오파라고 하는 이 전자기파는 이전 영상인 마이크로파를 포함하는 통신에 사용되는 모든 대역의 전자기파를 지칭합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전파 규칙에 따르면 라디오파는 주파수가 3kHz부터 3THz까지, 이를 파장으로 환산하면 1mm에서 100km까지의 모든 전자기파를 의미하는데요. 주파수가 높은 순서로 Extremely High Frequency, Super High Frequency, Ultra High Frequency, Very High Frequency, High Frequency, Medium Frequency, Low Frequency, Very Low Frequency, Ultra Low Frequency, Super Low Frequency, Extremely Low Frequency 순으로 분류되며 이들의 대표적인 이용 사례는 오른쪽으로부터 무선천문학, 통칭 5G라고 불리는 5세대 이동통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및 스마트폰, FM 라디오 및 DMB 방송, 생활 무전기 및 RFID, AM 라디오, 무선 항법 장치, 잠수함의 통신, 지하 광산 내부에서의 통신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왜 우리는 하필 통신 수단으로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서 전자레인지에서도 설명했듯이 전자기파는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파동이기 때문에 공간상에 마음껏 흩뿌릴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것은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서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발견했다? 이거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닌가요? 이 도구의 발견을 최초로 예언한 과학자가 바로 19세기를 대표하는 전자기학을 정립한 천재 과학자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입니다. 맥스웰은 선대 과학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전기학과 자기학의 특성을 전자기학이라는 이름으로 수학적으로 심플하고 아름다운 4가지의 공식으로 통합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공식들 중 제3공식과 제4공식, 패러데이의 법칙과 앙페르의 법칙으로부터 전자기파라는 공간상에 퍼져나가는 전자기 파동 에너지를 수식적으로 예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견이 헤르츠의 실험을 통해 입증되게 되면서 세상은 이 경이롭고 놀라운 전자기파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 박차를 가하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도구라고 하더라도 이 도구를 만들 수가 없다면 의미는 없는 것이겠죠. 전자기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공간상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를 외부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진동시킬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파의 주파수인 2.45GHz, 그러니까 이만큼의
진동 횟수를 1초당 반복시킬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초당 24억 5천 번 전자를 진동시킬 수 있다면 그 영역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이론상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수로 전자를 이렇게 빠르게 진동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교류 발전의 원리를 이용하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 교류 발전의 원리까지 이야기를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교류 발전의 원리는 나중에 연재될 전자기학 시리즈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둘게요. 다시 전파 이야기로 돌아와서 교류 발전의 원리를 이용해 원하는 영역대의 전파를 만들 수 있게 된 인류는 다양한 영역의 전파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공간상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었어요. 이렇게 공간상으로 퍼져나가는 전파를 특정한 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러던 중 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만일 어떤 특정한 진동수를 가지는 전자기파만을 수신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회로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 특정한 전파의 정보를 담았을 때 그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회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부품 중에는 코일이라 불리는 전류가 빙빙 감겨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부품과 축전기라고 불리는 두 개의 극판이 마주보고 있어서 전기장을 형성하는 형태의 부품이 있습니다. 이 전기 부품들은 건전지의 전류와 같이 일정한 크기로 흐르는 전류인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전자의 전기적 진동에 의해 에너지를 흐르게 만드는 방식인 얼터네이션 커런트, 교류에서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코일부터 알아볼까요?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앙페르 법칙에 따라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기로 출렁거리게 된다면 코일 내부에 발생되었던 자기장이 자신의 세기를 유지하려는 관성에 의해 전류의 출렁임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해 공작을 물리학에서는 유도된 자기장이 전류를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인덕션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이 유도 리액턴스는 전류의 진동이 빠르면 빠를수록, 즉 전류의 출렁임 정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도되는 자기장의 크기가 커지게 되어 그만큼 방해 공작이 커지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 축전기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축전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가우스의 법칙에 따라 양 극판의 전하가 축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 앞선 코일에서처럼 출렁이는 전류가 공급되게 되면 기존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전하가 만드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 전류의 출렁임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극판에 쌓여있는 전하의 에너지가 전류를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capacity reactance, 용량 리액턴스라고 부른답니다. 이 용량 리액턴스는 전류의 진동이 느리면 느릴수록, 즉 전류의 출렁임 정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양 극판에 쌓이는 전하량이 많아지게 되어 그만큼 방해 공작이 커지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이 두 녀석, 코일과 축전기가 직류가 아닌 교류 회로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을 때 회로에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발현되게 되는데요. 바로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에 의해 회로에 공급되는 전자기 진동이 아주 특별한 진동수를 가지게 되는 순간 두 리액턴스의 방해가 매우 작아지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동수를 공명 진동수 또는 공진 주파수라고 부르게 되며 코일과 축전기에 의해 만들어진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회로를 특정한 주파수에만 공명하여 그 주파수의 정보만을 받을 수 있는 회로라는 의미의 공진 회로 또는 RLC 회로라고 부른답니다. 이러한 공진 회로를 이용해서 특정한 주파수에 담긴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바로 안테나이며, 이 안테나를 통해서 송신된 여러 전파들 중에서 필요한 특정 전파를 캐치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통신수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던 전파의 발견 덕분에 인류는 이 전파를 어떻게 제너레이팅하고 리시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연구하게 되면서 100년 남짓한 이런 짧은 시간 만에 현대 정보사회가 갖춘 이러한 정보통신의 문명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전자기파의 발견이 가져다준 경이로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류는 이 특정한 전자기파를 발견하게 되면서 아주 작은 세계인 양자역학의 지평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DNA 염기 서열을 발견해내게 되죠.
이러한 놀라운 발견을 이룩하게 해줬던 전자기파 X선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누르시면 X선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깊은 밤 어두운 산길을 걷거나 아주 컴컴한 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손전등을 통해서 그 공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빛은 유일하게 도구나 문명의 도움 없이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전자기파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세상을 인식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죠. 아니 어쩌면 진화론에 입각해서 볼 때 우리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빛이라는 전자기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되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역사적으로 빛이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는 문명이 탄생되기 한참 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인류는 태양에서 내리쬐어지는 빛이라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공간을 인식하게 되었고 식량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개개인의 생존과 직결되었죠. 거의 모든 건국신화 또는 종교에서 절대자를 상징하는 존재가 빛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인류에게 빛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 문명이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과연 빛이 무엇일까에 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고민이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빛은 수많은 과학적 발견을 가능하게 해준 아주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빛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뜨거운 도로 끝자락에서 보이는 물이 고여있는 것과 같은 현상인 신기루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물속에서 발사한 레이저 빛을 물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이며 어떠한 원리, 어떠한 성질을 빛이 가지고 있길래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바로 빛의 고을이라고 불리는 광주, 그 중에서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이러한 독특하고도 기묘한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시간, 빛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Visible Light, 가시광선은 약 400나노미터의 바이올렛, 보라색 영역으로부터 약 700나노미터 근방의 적색 영역까지의 전자기파를 의미하는데요. 가시광선이라고도 불리는 이 영역의 전자기파는 말 그대로 우리 눈을 통해 유일하게 감지할 수 있는 통칭 빛이라고 불리는 대상을 말합니다. 빛의 성질을 알아보기에 앞서 전자기파가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 즉 파동이 가지는 성질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파동이란 진동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매질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으로서 물결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파동인 파도나 공기의 분자의 진동이 만드는 소리, 땅의 진동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지진 등이 파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앞선 설명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파동은 매질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매질과 매질 사이의 연결고리, 즉 매질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을수록, 다시 말해 매질이 밀하면 밀할수록 파동이 빠르게 전달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 중에서보다 물속에서 소리의 속도가 훨씬 빠르게 전달되는 이유라든지, 기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선로에 귀를 기울이면 훨씬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파동의 성질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무선통신 영상을 보고 온 여러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전자기파는 공간상으로 퍼져나갈 때 매질이 필요가 없는 파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상에 어떤 물질이 있어서 전자기파의 진동을 방해하게 되면 이 전자기파의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빛도 전자기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빽빽한 매질 속으로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매질 속에 있는 빽빽한 입자들이 빛의 진동을 방해해서 빛의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매질이 변한 순간 발생하는 이러한 속도의 차이 때문에 자신의 원래 진행 방향보다 진행면의 수직한 선의 안쪽으로 꺾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인 빛의 굴절 현상입니다. 빛이 빽빽한 매질, 즉 밀한 매질로 들어가게 되어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수직한 선의 안쪽으로 꺾이게 되고, 반대로 느슨한 매질, 즉 소한 매질로 들어가게 되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수직한 선의 바깥쪽으로 꺾이게 되는 관찰하기 쉬운 아주 단순한 현상이죠. 그러나 이 굴절 현상을 유심히 연구하던 몇몇의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렌즈라는 발명품을 이용하여 인류는 아주 먼 대상, 예를 들면 항구에서 들어오는 적의 함대로 관측하거나 달, 금성, 목성 등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도구인 망원경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아주 작은 세계인 미생물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계기인 현미경을 개발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매질이 바뀌게 되었을 때 빛은 대체 얼만큼 꺾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 값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Refractive Index, 굴절율이며, 매질 사이에 굴절율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는 곧 빛의 속도가 그만큼 더 많이 변화한다는 뜻이며, 이는 진행 경로가 그만큼 더 많이 꺾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이러한 굴절률은 놀랍게도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다시 말해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매질을 통과할 때 긴 파장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방해를 받게 되어 속도가 더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진로는 더 많이 꺾이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진동수에 따라 조금씩 꺾이는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때문에 다양한 진동수의 빛이 촤라락 펼쳐지는 이러한 현상을 빛의 분산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실험 장치가 바로 프리즘인 것이죠. 한편 일부 빛은 변한 매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매질의 경계면에서 들어간 빗줄기와 같은 각도로 튕겨져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빛의 반사라고 부른답니다. 이러한 반사는 매질이 변하는 경계면뿐만 아니라 물체의 표면에서도 일어나게 되며, 우리가 물체를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물체의 표면이 빛을 사방으로 반사시켜 반사된 빛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이 빛의 굴절과 반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느 특정한 조건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빛을 매질 속에다가 가둬둘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옵티컬 파이버, 광섬유이며, 이 광섬유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선 통신의 본질적인 문제점인 정보 손실을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주 특별한 조건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 특별한 조건이 되었을 때 빛을 매질 속에 가둬둘 수 있는 걸까요? 이 조건은 바로 전반사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에요. 지금부터 전반사가 무엇이고 이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왜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반사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나아갈 때, 다시 말해 빛의 속도가 느린 공간에서 빠른 공간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때 빛의 경로가 법선의 바깥쪽으로 꺾이게 되는 모습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빛이 바깥으로 나아가는 각도가 일정 각도가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매질의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부 반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도를 굴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끝자락의 각도라는 의미에서 critical angle, 임계 각도라고 부르며, 이 때문에 빛은 임계 각도보다 큰 각도로는 매질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 섬유의 중심에 코어라고 불리는 굴절률이 높은 성분으로 구성하고, 그 주변부를 클래딩이라고 하는 굴절률이 코어보다 낮은 성분으로 구성한 뒤 정보를 담은 빛을 코어 안쪽으로 쏘아주어 전반사를 통해 정보의 손실 없이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광통신이라고 불리는, 현재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 중인 광랜의 기본 원리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궁금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뜨거운 도로 끝자락에서는 마치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신기루가 보이는 걸까요? 어째서 그 도로 끝자락에 실제로 가보면 물이 고여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고여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또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사막에서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신기루는 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끼리 소통해보는 것도 과학퀴를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잠깐!
댓글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니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좀 많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헐뜯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를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과학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태양으로부터 내리쬐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상인 빛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에 관한 의문인 빛의 본질에 관한 호기심을 꾸준히 품어왔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과연 빛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에 관한 가설을 내놓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선택지는 두 가지의 선택지로 좁혀지게 됩니다. 1600년대 중반에 빛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서적, 과학을 발표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빛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코어퍼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의 과학자였던 네덜란드의 과학자 허이겐스는 빛은 에너지의 물결, 다시 말해 파동이라고 주장하였죠. 이러한 주장은 이후 무려 150년 동안이나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고, 150년이 지난 1801년 어떤 한 실험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논란과 격돌은 잠잠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실험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실험인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립 실험입니다. 우선 실험에 필요한 재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것을 다 파는 그 가게 있죠? 그 가게에서 가장 작은 액자 하나 구입했습니다. 액자를 덮는 유리판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중 슬릿을 만들 수 있거든요. 실험에 사용할 빛을 만들어주는 도구인 레이저 포인터, 유리 표면을 도포해 빛의 투과를 막아주는 무광 흑색 라카와 큰 문구점이나 옛날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도르코 면도날을 구입했습니다. 이 면도날을 2개 겹쳐야 이중 슬릿 간격을 제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도르코 면도날은 매우 얇은 데다가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이 실험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꼭 이 면도날만큼은 부모님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슬릿을 세울 수 있는 집게 2개와 레이저 포인터의 받침으로 사용할 스티로폼, 마지막으로 절연 테이프와 선 정리용 찍찍이까지 준비하면 실험을 세팅할 모든 재료가 준비된 것입니다. 먼저 액자 속 유리판을 꺼내줍니다. 이 유리판의 한 면에 라카를 도포할 예정인데, 유리면에 먼지가 있으면 울퉁불퉁하게 도포가 되어서 실험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도포 전에 꼭 잘 닦아주어야 합니다. 잘 닦인 유리를 통풍이 잘 되는 공간으로 가져가서 종이나 신문지 등을 깔아놓고 그 위에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힘 조절을 하면서 한 면을 코팅해줍니다. 이렇게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말리게 되면 이중 슬릿을 만들 수 있는 유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말릴 때도 먼지가 최대한 없는 공간에서 말리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유리판이 마르는 동안 도르코 면도날 2장을 이용해 이중 슬릿을 만들어주는 슬릿 메이커를 만들어 볼까요? 면도날을 조심스럽게 열게 되면 아주 얇고 날카로운 면도날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어린 친구들은 생소할 수 있는 이 면도날은 정말 매우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2 날을 잘 겹친 뒤 절연 테이프 등으로 겹쳐진 날에 테이핑을 해 고정시키도록 합니다. 사실 그냥 테이핑 없이 손으로 겹쳐지게 잡아서 2개의 면도날을 이용해 슬릿 구멍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정시키면 더 확실하게 슬릿 구멍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제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레이저를 방출하는 포인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버튼을 아랫면으로 가게 해서 케이블 정리 찍찍이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손으로 누르는 번거로움 없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빛을 방출시킬 수 있거든요. 아주 유용하죠? 앞으로 실험 쿠키에서 만나게 될 레이저를 이용한 실험들에 꾸준히 이 받침대를 사용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자, 이쯤 되면 아까 작업해놓은 유리판이 어느 정도 말랐을 거예요. 이제 이 유리판에 면도날을 이용해 만든 슬릿 메이커를 사용해서 2줄의 슬릿 구멍, 이중 슬릿을 만들어 봅시다. 그을 때 한 번의 슬릿 구멍이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좋으니 힘껏 그어줍니다.
혹시나 무늬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옆면에 남은 공간에 여분의 슬릿 구멍을 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겠죠? 이렇게 만든 슬릿을 집게로 집어 세워놓은 뒤 먼저 만들어 두었던 자동 레이저 포인터를 잘 조정하여 슬릿 구멍에 빛을 투과시켜 벽면에 무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모든 실험 준비가 완료됩니다. 만약 빛이 입자라면 통과할 수 있는 슬릿의 구멍이 2줄밖에 없기 때문에 저 뒤쪽 벽에 2줄의 무늬가 생겨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게 될 것입니다. 불을 꺼보도록 할게요. 레이저 포인터에서 나온 레이저가 슬릿을 통과해 뒤쪽에 어떠한 무늬를 만들었는지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시죠. 보시다시피 매우 많은 점이 조밀조밀하게 쫙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요? 파동은 에너지의 출렁임이 매질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게 되면 그 파동의 출렁임의 상태에 따라 서로의 진동 방향이 같은 상태로 만나 더욱 강한 진동을 만들어주는 보강 간섭과 서로의 진동 방향이 거꾸로인 상태로 만나 진동을 약화시키는 상쇄 간섭이 나타나게 되죠.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해 작은 두 구멍에 슬릿에 부딪히게 된 빛은 슬릿을 통과하면서 파동으로서의 특성 중 하나인 회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회절된 두 줄기의 빛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스크린에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번갈아 일으키게 되어 이렇게 많은 점이 찍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랍니다. 하나의 슬릿에서 나오는 빛의 파동을 물결파를 이용하여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물결파가 더 추가되게 되면 이 물결파들은 수면을 타고 만나게 되면서 서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파동의 한 점에서 그 파동의 운동 상태, 즉 위로 올라오고 있는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과학에서는 페이즈,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국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용어는 앞으로 어떠하게 진행될 양상이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이 파동은 앞으로 내려갈 거예요 또는 올라갈 거예요 의 느낌을 주는 용어, 즉 파동의 한 점에서의 속도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이 같은, 즉 앞으로 둘 다 올라올 예정인 파동끼리 만나게 되거나 앞으로 내려갈 예정인 파동끼리 만나게 된 상태가 바로 보강 간섭이며, 그 반대인 하나의 파동은 앞으로 내려갈 예정인데 또 다른 하나의 파동은 앞으로 올라갈 예정인 두 개의 파동이 만나 서로가 서로의 에너지를 지워주는 상태가 바로 상쇄 간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파동이 가지는 다양한 위상들이 만나 만들어내는 무늬가 바로 이중슬릿의 간섭무늬이며,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나타난 간섭무늬가 바로 이 물결파가 만드는 간섭무늬와 정확하게 일치함으로써 빛은 파동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좁은 슬릿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두 줄기의 회절된 빛이 같은 위상, 같은 페이지끼리 만나서 서로의 빛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보강 간섭과 다른 위상끼리 만나서 서로의 빛 에너지를 상쇄시켜주는 상쇄 간섭, 이 절묘한 패턴의 조화가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두 줄기의 무늬만 찍혀야 하는 스크린에 여러 가지 전무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정말 기이하고도 놀랍지 않나요? 이 실험을 통해 빛의 입자성을 주장해오던 뉴턴파 학자들은 호이겐스파의 주장, 다시 말해 빛의 파동설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어거스틴 잠 프렌에 의한 복굴절 및 평광 실험과 전자기학의 발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에 의해 빛은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하게 파동임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끝에 드디어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빛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은 파동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실험 쿠키 다음 주제는 바로 빛의 파동임이 명백할 줄로만 알았던 이 과학사에 갑자기 불현듯 등장해서
빛이 입자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그 실험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국이었습니다.